안녕하세요. 이적입니다. 이번 시간 20페이지에 3번 건축물 등에 대한 면적 등의 산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대지 면적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니은 건축 면적입니다.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건축물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개념과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 설치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분쟁 해결과 관련되어 어떠한 법령을 적용하게 되는지, 그리고 건축물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시면서 건축물 종류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의 구성 요소, 그리고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십니다. 우리 주변의 건물의 크기를 따지게 되었을 때 건평이 얼마이고 연건평이 얼마이며 몇 층짜리인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최근 만들어진 제2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123층이라 하는데, 그런 건물 크기를 따지게 되었을 때 건축 면적과 연면적, 높이, 층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건물의 높이는 지평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하고, 층수는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층을 건물 층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건축 면적과 연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주십니다. 여기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건축 면적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화지 위에다가 물건 올려놓고 그 물건 외곽 윤곽선에 따라 그림 그려본 적 있으십니다. 그런 그림이라고 하면 하나의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평면선을 내포하는 것이 바로 건축 면적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통 건물은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는데, 가끔 돌출된 형태의 건축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가장 끝에 있는 벽면, 이 조건이라고 하면 2층과 3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면이 해당 건축물의 외벽이 되게 됩니다. 그 외벽을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다 보면 저 외벽 자체를 볼 수 있고, 그 외벽 가운데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평 투영 면적이 있다면 이것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덕분에 건축 면적과 관련된 설계도는 건물이 10층짜리라 할지라도 도면은 딱 하나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이 바로 연면적입니다. 여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3개층 각각의 바닥 면적 전부를 더한 것을 연면적이라 표현하는데, 법에서 각이란 말을 쓰게 된다면 하나하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3개층의 바닥 면적에 누적된 면적을 연면적이라 하고, 3개층의 바닥 면적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면적 개념은 건축 면적과 달리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과 관련되어 통상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라 표현하고 있는데, 용적률 산정 시에는, 용적률 계산 시에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사안
중에 지하층 그리고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속 용도의 공간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여기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률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러한 때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는 배제시킨다라는 점을 잠깐 확인해 놓으시는데 우리 용적률이라는 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의 연면적 합계 비율을 용적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를 따라 여러 필지가 존재할 때 하나의 대지의 대지 면적이 만약 100제곱미터이고 그리고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 100%라고 하면 얘는 대지 면적만큼만 지상층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이라면 용적률이 100이었을 때 연면적은 100이고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대지 면적의 2배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건물 지하 2개 층과 지상층을 각각 만들게 되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만약 50제곱미터라고 하면 저 지하 2개 층에 대해서는 용적률과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2개 층을 각 층을 50제곱미터 하게 된다면 용적률 100%였을 때 이 대지에 건축하게 되는 건물의 최대 규모가 되게 됩니다. 반면 저 용적률이 200%라고 하면 각 층의 바닥 면적을 50제곱미터로 하는 건물 최대 4개 층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적률이 서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 층수가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용적률 200%는 용적률 100%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건물의 규모가 2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용적률 100이었을 때 건물 건축하게 되고 이곳에 사람을 수용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게 되었을 때 비율과 비교하게 되면 용적률 200은 그 2배까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용적률은 일정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그 대지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과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적치한다 표현합니다. 그 적치하는 비율을 용적률이라 하고 저 용적률은 법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용적률이 높게 적용되어 있는 것은 보통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은 비싸게 거래되는 것은 용적률이 높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적률 계산 시에 연면적에는 지하층을 제외시킨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일 때는 포함시키는 것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면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바닥 면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각 층에는 여러 가지 거실이 존재하고 그 거실을 만들기 위한 벽이나 기둥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건축법에서는 구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간혹 우리 주변에 건물 살펴보게 되면 건물 한 층이 여기 하얀 실선으로 쓰는 곳은 해당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가운데 선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거실이나 강실 갖다 놓고, 그리고 복도, 계단 등을 각각 구획하는 벽이나 기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둥, 벽이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선이라고 하면 A라고 하는 거실 공간과 B라고 하는 거실 공간에 있어서 그 중심선을 역할하는 것은 한 층에 존재하는 다양한 벽 또는 기둥의 가운데 선이 구획 중심선으로서 바닥 면적의 산정 기준인데, 여기 A와 B에 있어서 벽이 서로 맞닿아 있고 그 가운데 선을 바닥 면적 산정 기준으로 삼게 된다면 얘는 면적 크기 자원한데 그게 주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으로 맞닿아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공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층을 기준으로 해서 그 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면이 있다면 그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형 면적을 법에서는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닥 면적은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3개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형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산정하고, 이것이 연면적의 구성 요소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도 입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물이 3개층이라 할지라도 그와 관련된 도면은 가장 끝에 있는 외벽, 외곽 기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도면은 하나 나오지만 1층을 구성하는 벽이 가장 끝에 있는 4개 벽의 가운데 선이 그 형태가 이렇다면 얘는 1층 바닥 면적이 되고, 2층을 구획하는 벽 4곳이 이런 형태라고 하면 그 2층 바닥 면적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물에 딱 한 장 나오는 반면 바닥 면적은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그 3개층마다 각각 별도의 바닥 면적의 도면이 작성되게 됩니다.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의 개념이다. 서로 차이 납니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인식했다고 하면 우리 말고도 남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해시켜줘야 되죠. 그럴 때 외벽 중심선이라 설명하는 것이 건축 면적의 특징이라면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 외벽이란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그냥 벽 중심선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이는 바닥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 토대로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함께 살펴보십니다. 20페이지입니다. 건축 면적이란 건물의 외벽 추노수입니다. 외벽이 없는 경우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그리고 단서에는 건축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을 1, 2, 3으로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례 규정은 나중에 건축사 시험 준비할 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가로속의 건폐율 추정수입니다. 최대 한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국토계획법은 우리 시험법이 아닌데 최근 기출문제로서 여기 건폐율이라는 것을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폐율은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 우리가 함께 정리하시면서 그 공식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기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만약 얘가 시험에 실제 나오게 된다면 여기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을 제시하며 건폐율이 얼마인지
찾아내라고 시험에 내거나 대지 면적과 건폐율을 주어지면서 그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을 찾아내라고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러면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존재할 때 이곳에 대지 면적이 100이고 이곳에 적용되는 건폐율이 만약 60%라고 하면 이 대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60제곱미터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200이었을 때 적용되는 건폐율이 만약 60%라고 하면 이때 건축할 수 있는 최대 건축 면적은 120이 되게 되는데 저 건폐율은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최대한 건축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 건축하고 남는 땅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땅은 건물이 건축되지 않는 공지죠. 이러한 공지를 충분히 확보하게 되면 앞건물에 가려 햇빛 차단될 염려 없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바람 잘 불 겁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건물과 건물 사이 일정한 간격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쉽게 화재 일화될 염려 없죠. 그래서 그러할 목적으로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폐율 제도를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저 건폐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건축 면적이 그 구성 요소라는 걸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입니다.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추정수입니다.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벽, 동굴에 놓습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으로 한다. 구획 중심선이라는 말 추정수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건물이 3개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3개층 각각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기둥, 가운데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평 토양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얘는 특례에 관한 사항으로 자주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사실 건축 면적에서도 분명 특별 규정이 있지만 저 건축 면적의 특례 사항은 평상시에 안 합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여기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례 규정만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모르던 것이 특례로 설명되게 되면 그것은 건축 면적에 대한 특례 사항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속 공부해 나가는 것은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별 규정만 함께 보는 겁니다. 우선 1번입니다.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은 그 지붕 끝 부분부터 수평거리 1m 우태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을 말한다. 1m 줄쳐 놓습니다. 가끔 우리가 주유소를 가보시게 되면 주유소에 캐노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캐노비는 지붕을 기둥 하나 또는 두 개가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바닥 면적 계산하기 위해서는 벽이 4개 있거나 기둥이 4곳 있어야 되는데 기둥 한두 개로 지탱하는 구조라고 하면 그 바닥 면적 계산하기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구조물이 있다고 하면 지붕 끝 부분부터 각각 1m 후퇴어 둘러싸인 수평 토양 면적을 해당 구조물의 바닥 면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버스 정류장 살펴보게 되면 그 버스 정류장을 벽 2개가 지탱하는 구조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라면 바로 건축법상의 바닥 면적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버스 정류장이 세로 길이가 만약 2m이고 가로 길이가 10m라고 하면 그 지붕 끝부분부터 각각 1m 후퇴하게 되었을 때 분명 존재하지만 법상 바닥 면적이 0이 되어 버립니다. 사실 도로에 우리가 일정한 물건을 쌓아놓고자 한다면 그 도로 관할하는 시, 군, 구청장에게 도로 점용 허가 받아야 되고 도로 점용 시에 도로 점용료라고 하는 것을 따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주 형태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면
차지하는 부분이 법상 0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도로 조명 허가들을 면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에 구역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지붕 끝부분부터 1m부터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한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의 발코니 등의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 동그래 놓습니다.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여기 이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나중에 지역적인 문제로 한번 보실 내용입니다. 지금은 한번 확인만 해놓으시는데 그래서 2번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확인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만약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살펴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앞서 발코니에 관한 개념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저 발코니가 바로 법에서는 노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발코니는 보통 한쪽 면은 외벽에 접해 있지만 나머지는 개방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이슬 예전에 질노라 했죠. 이슬 노자입니다. 그리고 대자는 건물 대자. 그러면 건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슬 맞는 부분, 그것을 노대라 하는데 이러한 노대는 발코니, 베란다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물과 관련되어 본 건물 있고 노대가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된다고 하면 이 노대가 접한 길이가 만약 10m이고 돌출한 길이가 2m라고 하면 노대 전체 면적은 20제곱미터인데 저 20제곱미터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 길이는 10m이고 이 10m를 1.5를 곱해 빼버리게 되면 남는 면적인 5제곱미터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러한 노대를 돌출 길이 1.5m로 정해 놓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끔 사업계획 승인받아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서비스 면적이라 하면서 발코니와 관련된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는 이 2번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이와 관련되어서는 아주 나중에 공부할 것 충분히 다 하고 나서 정리할 부분야가 되게 됩니다. 3번입니다. 필로티. 그 밖 위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택의 경우에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우리 특례와 관련되어 꼭 정리할 것이 바로 필로티입니다. 최근 포항 지진 사건 보시면서 빌라가 주차장 확보를 목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심하게 훼손된 것을 보신 적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의 빌라가 지진에 취약한 구조라고 일반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준 적이 있지만 사실 이 필로티 100% 건축자재 사용했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부분 아닙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 필로티에 빌라 건축했던 건축주가 공사 비용을 절감시킬 목적으로 좀 대충 건축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보인 것일 겁니다. 그러면 이 필로티는 공동주택에 필로티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택에 설치한 필로티라고 하면 그 필로티 사용 목적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항상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고 공동택 아닌 건축물에 필로티를 사용했다고 하면 저 필로티 부분의 사용 목적이 주차, 통행에 전용되는 때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택과 비주택에 관한 이야기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저 주택을 크게 나누게 된다면 광해 단독택과 그리고 공동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여기 광해 단독택은 협의의 단독택, 보통 1층짜리, 2층짜리 단독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중주택. 여기 다중주택은 우리 하숙집이라 해서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그 다중택은 바로 여기 하숙집의 개념에 해당되게 됩니다. 여기 다중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이고 그 바닥 면적 합이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중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은 주택 사용 층수가 3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를 다가구택이라 하는데 보통 상가주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다면 그 상가주택이 바로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살게 되는 청와대 또는 서울시장에 살고 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관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광해 단독택은 협의 단독택과 다중주택, 다가구택, 공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히 규모로 단독택을 파악하게 되는 것은 여기 다중주택과 다가구택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공동택은 하나의 건축물에 벽 또는 기둥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일물, 일권주의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일물, 일권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구분 소유권이 적용되는 집합건축물을 바로 공동주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공동택은 주택 중에 가장 잘 개발되었다, 가장 진보적이다. 그래서 개발의 상징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이었을 때 아파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 다세대 주택이 존재합니다. 우리 단독택에 대해서는 가구 하나, 둘 이렇게 판단하는 반면 공동택에서는 한 세대, 두 세대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가구택이란 말 쓰게 되면 얘는 단독택에 관한 설명이고 다세대 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이것은 공동택의 한 종류로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립택은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이고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 초과하면 연립주택인 반면 다세대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계층 이하로서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때 다세대 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각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고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10층 중에 아래 5개 층은 상가로, 꼭대기층은 라운지라 해서 커피숍 등으로 사용되고 딱 4개 층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10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저 4층 부분은 아파트가 못 됩니다. 건물의 규모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일 때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계층이면 아파트는 못 되죠.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주택을 사용 층수가 4계층 이하, 연립 다세대택의 조건 갖췄습니다. 동당 바닥 면적 합이 660 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는 연립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좀 작은 형태라고 하면 그때는 다세대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 학생,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숙사 이 4가지를 현재 공동택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은 광해 단독택과 공동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그 공동택으로
볼 수 있는 사안들 저렇게 한번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참고 삼아 30페이지를 한번 보십니다. 30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의 건축물의 용도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번 단독택입니다. 갑은 단독택, 그리고 납은 다중주택입니다. 1번, 2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바로 3번입니다.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다 면적합이 335m 이하이고 주택으로 사는 성수가 3계층 이하일 것.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다중주택입니다. 그리고 2번이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독립된 주거 형태 갖추지 아니할 것. 각 실마다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 하숙집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 욕실이나 또는 부엌 없습니다. 다 모여서 밥 먹는 그런 집 있죠. 그런 개념이 바로 다중주택인데 최근 법을 개정해서 욕실만큼은 각 실마다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택입니다. 1번만 확인하십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일 것. 그리고 2번입니다.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으로 쓰이는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이 두 가지 요건 갖추게 되면 다가구택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공관 보셨습니다. 그리고 공동택과 관련되어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 4계층이라면 연립, 다세대로 구분하고 동당 바닥 면적합이 660 초과하면 연립, 이하인 때는 다세대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은 기숙사 한번 확인해 뒀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보셨으면 이제 다시 바닥 면적과 관련된 특례 첫 번째로 필로티에 관한 내용을 다시 살펴놓습니다. 여기 필로티는 사실 건물 한 층이 벽 없이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을 필로티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로티, 저 기둥에 둘러싸인 부분이 공동택의 경우는 통행, 주차 외 물건 보관하기 위한 창고 또는 이 공동택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실로 사용되더라도 이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택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반드시 주차, 통행에 전용하는 경우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막말로 공동택 중에 한 종류인 다세택의 필로티는 그 다세택의 주민의 휴게시설로, 휴게소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단독택에 해당되는 다가구택 또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한 곳에 이 다가구택의 필로티를 주민 휴게소 또는 쓰레기 분리수거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그때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 네 가지 외 용도의 건축물의 필로티는 주차, 통행에 사용되는 때에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필로티를 주차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바닥 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옆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용적률과 무관한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주차장법에 따르게 된다고 하면 세 대당 기본적으로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을 대지에 직접 마련하고자 한다면 차 한 대의 주차장 공간이 한 2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 2평을 대지에 마련하고자 한다면 건물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필로티와 관련된 사항 저렇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덕분에 현대 기아자동차가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육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 자동차 산업을 좀 더 육성시키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도로에 표시해 놓는 것도 보신 적 있죠. 그래서 현대 기아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좀 많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게 있습니다. 4번 승강기 탑이나 계단탑, 장시탑 각각 탑으로 끝납니다.
옥상에 설치한 구조물인데 이러한 구조물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다만 옥탑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에 포함시킨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이런 탑으로 끝나는 것 예시되어 있는 것만 바닥 면적에 제외시키고 옥탑방이 있죠. 걔는 바닥 면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다락, 층고가 1.5m 이하인 것.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는 1.8m 이하인 것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락과 관련된 사항을 하나 정리해 놓습니다. 만약 이 다락이 평지붕이라고 하면 층고가 1.5m 이하인 때, 경사지붕이라고 하면 층고가 1.8m 이하인 때 바닥 면적에서 각각 제외시키는데, 층고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라 했습니다. 만약 1.5m라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못 되죠. 그래서 이 다락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키는데, 최근 특별 규정을 마련하여 경사지붕의 경우는 층고를 1.8m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간혹 우리가 경사지붕을 머릿속에 상상하면 이렇게 뾰족한 지붕을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응용해서 최근에 경사각을 이 둘의 차이가 한 1cm 정도가 되도록 경사진 지붕을 만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만약 이런 뾰족한 지붕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8m 합리적이지만, 이를 최대한 일반 국민을 위한 해석으로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게 좀 더 도움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만들어진 경사지붕은 죄다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락과 관련되어서는 층고를 기준으로 바닥 면적 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공동택으로서 공동택 동그래 놓습니다.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 폐기물 보관함. 그래서 기계실부터 생활 폐기물 보관함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방금 보셨던 특례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특별 규정으로서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하는 5가지 용도에 대해서는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50층짜리 타워팰리스 또는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주 예전에 15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게 되면, 특히 15층 아파트에 한 10층 이상에 거주하게 되면 수도 사용할 때 수돗물 잘 나왔습니까? 수압이 낮아서 수돗물 안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아파트에 한번 살고 그 다음부터는 항상 2층 아니면 3층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압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에는 수돗물 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수압을 높이기 위해 여기 50층짜리 타워팰리스 같은 곳에는 건물 중간층에 기계실, 전기실,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50층에서 1층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다시 자기 집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전기요금이나 시간 많이 들죠. 그래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건물 중간층에 전기실이나 기계실,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생활 폐기물 보관한 공간을 따로 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건물주가 분양해서 돈 벌기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판단하여 바닥 면적에서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는 어디에만? 공동택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공장 같은 곳에 전기실과 기계실은 용적률에 적용받지 않는 지하층에 대부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얘는 공동택과 관련된 특별 규정이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6번, 7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8번, 9번, 10번, 11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12번입니다. 매장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현지 보존, 이전 보존을 위하여 매장 문화재 보호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최근 서울의 피막골에 대한 각종 재개발 사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대문 안에 땅만 파면 조선시대에 사용하던 가옥터가 발굴된다더라고요.
그러한 가옥터를 현재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조치를 하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계된 사항으로 바닥 면적에서 아예 제외시킵니다. 가장 최근에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12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얼 연면적입니다. 연면적인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연면적을 각 층이란 말 빼버리고 바닥 면적 합계는 연면적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건물 한 동 전체 크기를 따지게 된다면 연면적이라 표현하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지 크기를 연면적 합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바닥 면적 합계는 건물 한 동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가끔 건물 일부를 분양하거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양했던 공간이 학원 같은 교육 공간이 있다면 그 학원 크기를 따지게 되었을 때 건물의 일부만 사용하기 때문에 연면적이라는 말 대신 바닥 면적 합계 얼마가 학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달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 합계는 하나의 건물의 일부분의 크기를 따지는 표현이고 건물 한 동 전체를 설명하게 된다면 그때는 연면적,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존재한다면 연면적 합계로 건물의 규모를 각각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산정 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지하층의 면적, 그리고 2번입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가로 속에 부속 용도인 경우에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번 피난안전구역과 대피 공간에 대해서는 따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둘만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여기 지하층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지만 용적률 계산 시에 저 용적률 계산이라고 하는 조건이 달리게 되면 예외적으로 지하층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반법과 특별법에 관한 구분하신 적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개인이라면 민법 적용하지만 그 법률 행위의 한 당사자가 상법을 적용받게 되는 상인, 주식회사라고 하면 상법 우선 적용하죠. 그래서 우리 돈을 빌려줬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권이라는 것을 행사하게 되면 민법에서는 10년으로 정해놓고 있지만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상법에 있어서는 5년을 소멸시효로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전제 조건이 달리게 된다면 그때는 예외를 적용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납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얘를 용적률이라 한다. 한번 용적률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 적으라고 시험에 냈던 적이 있는데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우리 계산 공식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흡, 건축 높이입니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표면부터 건물 상단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납은 처마 높이, 처마 높이 줄만 적어놓습니다. 처마는 지붕 끝부분을 처마라 표현하는데 지표면부터 처마 지붕 끝부분까지를 처마 높이라 표현하고 반자 높이는 천장을 법에서는 반자라 표현합니다.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장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 층고, 지하층 함께 공부하시면서 살펴보셨던 부분입니다. 방의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래서 층고 추천오시고 윗면 두 번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래서 윗면까지 높이를 층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읍, 건물의 층수입니다. 우리 네 번째 줄에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한다.
한다.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 서울 남산에는 남산타워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는데 지상으로부터 전망대에 이르는 통로가 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4m를 한 개 층으로 한다. 그렇게 살펴놓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 건축물의 구조, 재료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